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이론들인데 고전, 신고전, 현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고전은 일반적으로 이제 1930년대 이전, 뭐 예를 들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나 그 다음에 베버의 관료제, 그리고 이제 행정 과정, 페어리 얘기하는 또는 유리기나 근리기 얘기하는 그런 이제 포스트 코브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전으로 본다면, 신고전은 이제 인간관계나 그 다음에 행동과학 이런 그 이론들로서 1950년대까지 30년대부터 50년대, 70년대까지 그리고 현대까지도 오는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뭐 이제 행동과학인데,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데, 이제 현대 조직 이론은 이제 카오스, 뭐 혼돈, 케이아스 혼돈 이론이라든지, 뭐 시스템 이론이라든지, 뭐 그런 기타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나누어 놓은 기준들을 시기적으로 해 놨다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들을 붙여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고전 이론. 자, 고전 이론을 챗GPT로 좀 이렇게 귀엽게 좀 만들어 봤어요. 자, 과학적 관리, 그다음에 행정 과정, 그다음에 관료제, 이게 대표적인 고전적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학적 관리는 주로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그러니까 작업의 그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 이거를 늘리면서 사람을 기계처럼, 그러니까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런 식으로 착착 전달해서, 작업하는 동작까지 이렇게 최대한, 팔을 벌려서 이 정도까지, 팔을 이렇게 벌려서 한 이 정도까지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앞에 물건을 놔두고 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옆으로 밀어주고, 그러면 또 옆으로 밀어주고, 또 옆으로 밀어주고, 그 범위까지도 전부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기계화 되는 거죠. 기계화. 이제. 그걸 우리가 고전적인 의미에서 과학적 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 이 얘기는 뭐예요?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최대 효율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행정과정, 이에 비해서 행정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계획도 해보고, 그 다음에 조직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런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관리하는 쪽들을 굉장히 기능을 강조해주는. 이제 이거는 대표적인 이제 학자 페요리 되겠죠. 그 후에 이제 이 5개를 좀 더 늘려서 포스트 코브로 만든 사람이 이제, 유릭이나 글릭을 말하는 거예요. 글릭 같은 경우가 이제 포스트 코브를 만들어내죠. 이건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뭐 비슷한데, 플래닝, 오거나이제이션, 스태핑, 디렉팅, 코어포레이션, 그 다음에 리포트, 버제팅,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 관료제는 이제 베버의 관리인데, 명확한 규칙, 그 계층적인 어떤 구조, 이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규칙도 주고 합리성도 강조하고 절차도 강조하고 권한을 주면서 명확한 책임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직적인 그런 위계적인 어떤 구조, 그래서 지시와 명령, 이 부분에서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학적 관리론을 장단점을 여기 보면,
뭐 물론 과학적 관리로는 뭐 장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단점도 그만큼 또 있겠죠. 어쨌든 장점을 봤을 때는 뭐 과학적으로 기계화 시켜서 좀 과학화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존의 행정을 좀 개혁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실증적인 그런 행정학을 발전시킨 그런 점에서는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점은 이제 뭐 그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 배려를 할 줄 몰라.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몰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부각이 됐죠. 테러의 과학적 관리는 뭐 이 신고전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1910년대, 30년대까지 아주 그 굉장히 그때 그 산업혁명 이후에 20세기 초엽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본주의가 됨에 따라서 생산 과정을 과학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잘 다루면 뭐 지배되는 존재,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관료제는요, 이렇게 매니저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이 세미 파이널 구조들을 이렇게 세미 스트럭처 또 이렇게 하이어라키 이런 위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관료제는 굉장히 그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자꾸 분화시키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팀을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 팀을 구성을 해서 이 팀장이 완전히 그쪽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이 관료제는 좋은 점은 오늘날까지도 관료제가 있잖아요. 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전문적 관료제다 뭐 이런 용어를 써서 학교도 관료제다. 근데 그거는 전문성 강조하는 전문적 관료제 대표적인 게 학교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민츠버그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행정과정은 뭐 계획, 조직, 뭐 지휘, 통제, 뭐 조정하고 이런 관리 기능들을 굉장히 강조해주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지금도 레전드처럼 뭐 고전 이론이 레전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레전드를 그래서 그 레전드 전설을 깨버리는 깨보고자 하는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이 또 레전드다. 살아있는 레전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굉장히 고전 이론은 지금도 우리가 이 조직을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서 테일러 것이 없어졌다, 과학적 관리가 없어졌다, 이게 아니고 이것들이 아직도 숨쉬고 있어요, 다. 1930년대를 기점으로 이제 이게 너무나 인간들을 무시했다. 이래서 이제 30년대를 기점으로 이제 인간관계로 이제 신고전주의가 나오죠. 신고전주의가 고전주의에서 신고전주의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조직으로 넘어오죠. 80년대, 뭐 95년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현대조직으로 넘어오는데 그 안에는 여전히 뭐가 다 들어있냐면 이런 고전 이론들이 다 군데군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직 이론들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조직에 관한 사고방식, way of thinking. 예? 예. 사고방식이죠, 사고방식. 그리고 조직은 그 관리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 막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저거를 진단하냐. 그렇잖아요. 의사가 처방을 하고 하려면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진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환자에게 내가 이거를 잘 조직화해서 설명해 줘야 되나. 그리고 이 환자가 좀 달라지게끔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죠. 네. 그런 과정들이라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의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거죠. 예. 그런 병원을 많이 찾아가죠, 의료인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클래시컬한 것과 비헤이버란 게 있고 마더한 게 있는데요.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행정적이면서 그리고 관료제적인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접근법이라고 한다면, 행동적인 비헤이버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집단 간에 영향을 미친 거라든지, 그다음에 매슬로우가 그 욕구 위계 이론을 내놨어요. 그것도 이제 행동주의 시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X 이론, 뭐 Y 이론 이런 건 내놨고요. 그다음에 호손 실험, 인간관계 이런 것도 호손 연구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메이오 하버드대 교수 메이오와 그 동료들이 이제 그 호손에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게 인간관계가 중요하더라. 이걸 발견했던 것이고요. 자, 이제 그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그 정리하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전 이론은 1900년대부터 정립이 돼서요. 한 30여 년간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인간관계가 나오면서 30년대 이후에 고전 이론의 반기를 들고 나온 거죠. 이런 흐름이 있죠. 1900년대 정립이 됐고요. 생산성 높이자고 하는 것이고 효율성 높이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와 행정과정과 관료제를 고전 이론이라고 하죠. 이제 과학적 관리론은 이제 일하는 것과 노동자, 사람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과학적으로 할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을 철저히 이용해야죠. 인간이 팔을 벌려보니까 이 정도까지 가니까 이 정도 안에 내에다가 다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갖다 놓고 못 쉬게 하는 거지. 하고 또 넘어가고 물론 뭐 기계가 아닌 이상 완전히 뭐 못 쉬게 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이거 해서 일이 넘기고 그 시간마저도 전략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직무 분석이 끝나야 돼요. 즉 그 잡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말 그대로 어널리시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직무 분석을 어떻게 한다? 사이언티픽하게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해놔야 그래야 어떤 것들과 뭐 직원을 뽑든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게 하든 또 감독을 잘하게 하든 이런 것들이 다 서로가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기계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교육 행정에다가 적용을 시켜본 이제 뭐 시어스라든지 보비트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학교도 역시 이렇게 하니까 경비도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그 교사 선발이나 훈련 뭐 이런 것들도 좋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과학적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직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교직원도 조금 최소로 들여가지고, 교직원도 최소로 뽑아가지고, 최대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니까 능률이 있더라. 그 다음에 학교 업무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교사, 행정직, 교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분업이 잘 돼 있으니까 잘 돼요. 이렇게 과학적 관리가 봤던 거죠. 봤죠. 그리고 전체 이제 행정 과정은 이제 조직이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떤 계획을 하고 플래닝을 하고 우리는 기획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기획과 계획은 좀 차이가 있어요. 계획은 여러분들 여행 계획 짜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짜놓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기획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플래닝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오거나이징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통제도 하고 조정도 해야 돼요. 코오디네이팅도 해야 돼요. 컨트롤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컨트롤 하면서 코오디네이터도 해줘야 돼. 이러한 과정들의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페어리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페어리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페어리 일반 관리와 산업 관리라는 책, 제너럴 인더스트리얼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을 해줘. 그래서 좋은 조직 관리 요소는 분업과 권한과 책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모든 관리 활동들은 결국은 5가지 갖고 다 할 수 있더라. 플래닝, 오거나이징, 그러고 이제 명령 체계, 디렉팅이라고 그러죠. 명령하고 감독하는 거. 그 다음에 조정하고요. 코디네이팅 해주고, 그러고 나서 컨트롤 해줘야죠. 통솔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타냈죠. 자, 이게 나오죠. 플래닝 하고요. 오거나이징 하고,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커맨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도 해. 그리고 이제 이 페올의 이 5가지 원리를 좀 더 발전시켜서 했던 사람이 바로 귤릭과 우릭이라는 사람이에요. 귤릭과 우릭이 한 연구는 이게 이제 포스트 코브라고 하는 것으로서 명명을 하는데요. 조금 더 늘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오죠. 포스트 코브. 기획 조직은 같아요. 플래닝 오거나이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이 CO는 이 코어퍼레이션이. 이 CO는 코어디네이팅. 자, 이래서 여기 보면 조직화, 그 다음에 스태핑이라고 하는데 충원 또는 스태핑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스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 참모진이죠. 스텝. 그 스태핑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렉팅 하는 거죠. 감독해주고요. 지시도 하면서 감독을 하는 거니까 디렉트. 그 다음에 코디네이팅 해줘야죠. 코디네이팅. 그러니까 페어올 거에 비해서 조정, 그렇죠? 통솔. 통솔이 이제 감독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조정, 기획, 조직, 그죠? 조정, 통솔.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앞에 가서 보면 요거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통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면 명령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거기에
여기에 이제 균립과 우익은 이것을 넣었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보고라고 하는 리포팅입니다. 리포팅. 그러니까 이것이 예상과 함께 이게 RB가 붙었던 거 이거 버제팅 보고하고 예산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오늘날 얘기하는 흔히 얘기해서 오늘날 얘기하는 이게 책무라는 뜻하고 비슷한 거예요. 책무. 그러니까 책무라는 것은 영어로는 accountability예요. 이게 이제 책무성이라는 건데요. 책임과 의무를 같이 수반해줘. 그러면 이것은 보고를 하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이행을 했던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무라고 하는 성격을 이때부터 이미 글릭과 유릭은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균립과 유릭의 포스트코브는 페어의 행정 요소를 좀 더 넣어서 7가지로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뒀으면 앞에 이니셜을 따서 포스트코브라고 해요. 코는 이렇게 이게 소문자예요. 오는 일부러 소문자로 넣었어요. 이게 좀 헷갈리니까 이 C가 여러 가지를 내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코어디네이팅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C5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거는요, 보면 교육 행정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점들이 아주 기여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합리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 기획하고 난 다음에 조직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합리적으로 돼서 나중에 예산이 설정이 되네?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균형 감각을 살릴 수 있다. 훨씬 테일러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과학적 관리보다도 좀 더 정교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자, 한편 이제 막스 베버죠. 여러분들 막스 베버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사람은 원래 사회학자잖아요. 베버가. 그래서 이제 관료제의 아버지다. 관료제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 베버는 여러분들이 버린, 즉 베를린 대학에서 이 사람이 거기서 법학 박사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프로테스탄티즘, 그 윤리, 그러면서 이제 자본가, 그러죠? 노동자와 자본가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원래 관료제라고 하는 이 뷰로크라시라고 하는 이 용어가요. 프랑스어로는 작은 책상을 의미하는 비로가 프랑스어 비로. 프랑스어로 비로가 조그만 책상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그리스어로 지배하다의 크라테인으로 사무실 탁자로 지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관료제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버는 이걸 가장 효율적인 조직 형태로 보고 있어요. 베버는 그러면서 이제 베버가 권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권력과 권위는 약간 다르죠. 권력은 말 그대로 이제 파워죠. 권력은.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인데, 권력을 이제 갖고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정당화시켜주는, 자발적으로 복종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원천 소스, 이런 것들을 전부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authority라는 게. 자, 그래서 베버가 설명하기를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고요. 전통적 권위가 있고 합법적 권위가 있다. 예. 여러분들 그 뭐 여기 보면 인도의 간디라든지 뭐 만델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대중들을 끌고 다니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카리스마적인 거. 그 다음에 전통적인 거는 이제 뭐 군왕이나 추장 뭐 이런 가부장적인 그런 형태로 이전돼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예. 시족적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합법적 권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법적인 지위에 따라 부여된 권력. 이게 바로 근대 시민사회의 특징이죠. 예. 이렇게 권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또 베버가 관료제 마대를 이렇게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료제의 권위가 위계의 권위라고 그럽니다. 즉, 권위의 위계라고도 하고요. 하이어라키 오브 오서리티, 위계성 권위라고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위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가 확실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수능을 잘 따라오고요. 이런 조정도 잘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심하게 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역기능은 뭐냐면 권위가 그렇게 확실하게 있고 내가 윗사람하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노동 분업과 과업 문화, 규칙과 규정, 그 다음에 문서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경력지향, 봉급제, 그 다음에 비정성 또는 비인격성.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우리 한국말에 더 어려운데, 그냥 impersonality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의 자기 개성의 시각에서 봤을 때, 퍼스널리티, 인성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인성을 딱 가운데 놓는 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딱 비인격적인 성향을 딱 impersonality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관료제가 이걸 갖고 있어요. 비인격성. 그러니까 누구도 안 봐주는 거예요. 딱 정중앙이에요. 그래서 관료제가 제대로만 잘 발휘하는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최대로 추구하는 게 뭐냐? 합리성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합리적인 제도에서 너무 지나치게 나갈 때는 어쩐다? 여기는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이 개성이라는 게 파고들래야 파고들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툭 떨어져 버려요. 요즘엔 사기를 올리고 교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교직원들이 떨어진 그 교권을 회복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금은 소요되고 있습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아픔이 있어서 교권이 추락이 됐다? 무너지는 것이 쉽다는 얘기가 우리 교권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학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존중받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이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설명은 드렸고요. 이제 관료제 퀘스천 한번 여쭤보세요. 관료제 특징 뭡니까? 맞는 거. 뭐 그럼 정답이 다 나왔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가릴 수도 없고 이거. 자, 관료제 공부합시다. 관료제는 어쩐다? 개인의 감정을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경시한다고 그랬어요? 비정성입니다. 감정 경시하죠. 그런데 인정적인 성격이 있다? 개인적인 감정을 경시하고 인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다음은 규칙은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일률적이고 비인격적이다. 그렇죠? 일률적이며
체계적이면 엄격하죠. 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의 조직은 수평적인 구조? 수직적 구조죠. 직원의 보수는 능력에 따라 책정되고, 지급된다? 그럼 그렇습니까? 지금 아까, 관료제의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샐러리, 봉급, 그 다음에 그 경력 지향성입니다. 경력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상위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동의 통일성과 과업의 유계성. 과업의 유계성은 아니에요. 노동의 통일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고전이론 우리 배우고 있으니까요. 이분들의 기본 관점. 이거는 고전이론은 아무래도 생산성이나 효율성 이걸 제고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행정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행정 과정 이론에서도 그렇고 분업과 조정 이런 문제, 조직 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관료제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고전적 관리는 결국은 과학적 관리와 행정 과정과 관료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신고전 이론 공부하겠습니다.